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여름뉴스 TV에선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뉴스와 함께 경복궁 낙서 테러 등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37일 반대 의의.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국방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물론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까지 나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8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은 연속된 도발로 이러한 무력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570km를 비행한 것과 비교해 18일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10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전하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일본 방위성의 분석을 함께 전하며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화성 18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17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18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되며 사거리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평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번 도발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덧붙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두 나라의 군용기가 동시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 도발을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인 공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군용기 도발을 연계해 분석해보고 향후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았다면 시청자들이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 발언과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고 해당 조치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 식단이 뷔페식으로 바뀌고 군용 모포 대신 이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취사병들에 의해 일식 3찬이 제공되던 과거와 달리 민간 조리원에 의해 만들어진 10개 이상의 메뉴가 제공되는 식단이 내년부터 13개 부대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한 배식을 위해 정해진 양을 나눠주던 조리병의 모습이 사라지고 장병들이 직접 먹을 만큼의 양을 담아가는 형태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군 부대 인근 지역 업체에서 한 끼 1만 3천 원 수준의 외식, 배달, 푸드트럭 등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장병 특식이 매달 시행되며 모포와 포단이 사라지고 이불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군 내부 시설에서 세탁했던 전역자의 침구류도 일괄 회수해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 신병에 보급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소재와 모양을 개선한 수통 교체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되며 국방부의 다양한 조치를 자료 화면을 활용해 설명하고 현역 장병들의 인터뷰를 덧붙여 보도함으로써 변화할 병영 환경의 모습을 잘 전달한 보도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조리원을 확대할 경우 장병 급식의 질이 개선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유사시 접적 지역에서 취사할 숙련된 조리병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의 경우에도 부피가 커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 발발 시 장병들에게 모포를 다시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재불출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군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내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삼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천광역시는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7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국방으로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병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병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군이 보충력을 줄이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병력 부족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병력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은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미 단축된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 징병제 및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8명,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해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결국 전쟁은 사람이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준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보도를 통해 대책 마련의 미온적인 정치권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 만큼 국회가 실질적인 조치에 조속히 돌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풍경여지도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 산청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지리산의 품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청 사람들의 소박한 산골 일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경남 산청군 생초면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한 약초꾼 부부가 살고 있다는데요. 천여 종의 약초가 자라는 산청군에 터전을 잡은 지도 벌써 10년입니다. 산청으로 귀촌한 이유도 남편의 건강 때문이었는데요. 갑갑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순호 씨를 위해 아내 옥선 씨는 남편에게 몸에 좋은 약초를 먹이려고 약초 해설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발견한 부부, 바로 잔대인데요.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잔대가 아닙니다. 저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주인공을 찾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자연산 도라지를 발견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약성이 강해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레이더 역할을 했다면 캐내는 건 남편 몫인데요. 잠시 후 도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산 도라지는 팔을 들고 있어서 재배 도라지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부는 제작진에게도 도라지를 권하는데요. 먹으라니 일단 먹기는 하는데 제작진의 표정이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처음엔 다 아우. 최근엔 산에 약초가 많이 없어 자연산 도라지도 산산만큼 귀하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옥선 씨는 도라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대물 예감에 손놀림도 신중해집니다. 담금주용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는데요. 아쉽지만 산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약초꾼의 숙명입니다. 그래도 아내의 정성에 감복했는지 산은 결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는데요. 남편 순호 씨는 자신이 아팠을 때 아내 옥선 씨가 정신적으로 도와준 걸 알고는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마음도 표현해봅니다. 고맙다. 역시 경상도 남자네. 넉넉한 자연의 덕을 보는 건 약초꾼 부부만이 아닙니다. 이웃에 사는 산청 토박이 창균 씨도 예외는 아닌데요. 복장을 보니 산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산청군의 젖줄이자 거울같이 물이 맑다는 경호강이 흐르는 이곳. 어부 창균 씨는 투망을 가져가서 물고기를 잡을 거라는데요. 그렇게 물고기 찾아 산만리, 강 끝까지 갈 듯합니다. 빈통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창균 씨. 제작진이 애타게 찾아보는데요. 선생님! 그때 위에서 100마리 정도 잡아온 창균 씨가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이라 피리밖에 없다는데요. 표준어로 피람이라고 부르는 물고기입니다. 어디 보물창고라도 숨겨두신 건지 어느새 바구니가 가득 채워졌는데요. 이제 물고기 찾느라 고생한 창균 씨가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맘때 가장 맛있다는 피라미에 두툼한 튀김옷 입혀 바삭하게 튀겨놓고 경상남도 보양식이라는 어탕국수로 속까지 데워주면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라는데요. 방송은 이어 농가가 모여있는 차왕면으로 갔습니다. 유독 항아리가 눈에 띄는 이곳. 장독 안에서는 된장이 구수하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잘 된 것 같네. 남편의 퇴직 이후 귀촌을 한 부부는 이곳에 정착해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은 같지만 역할 분담은 확실하게 하는데요. 남편은 된장과 간장을 담당하고 아내는 고추장과 약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을 담그는데 싸움 등 안 좋은 기운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역할을 나누었다는데요. 이어 만드는 과정도 등장합니다. 작업장 한편을 자리 잡은 대형 솥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노란 콩이 가득한데요. 6시간 정도 삶은 콩입니다. 이제 잘 삶아진 콩을 으깨 메주를 성형할 차례인데요.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전문적인 발효기술, 거기에 부부의 정성까지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저울. 올해 장맛과 10년 후의 장맛이 똑같을 수 있도록 수치를 정확하게 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성형한 메주를 건조시킬 차례입니다. 건조기에서 한 번, 불을 뗀 구들방에서 또 한 번 말려줘야 합니다. 메주에 꽃이 잘 피려면 불을 떼서 바깥 공기도 들어오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요. 흔히 메주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는 과정을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름을 꼽아 꽃이 피어나면 완성. 이제 장맛을 볼 차례입니다. 산청 흑돼지에 된장을 발라 숙성시킨 삼겹살은 그야말로 별미인데요. 거기다 구수한 된장국까지 끓여내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의 절경을 맛볼 수 있는 황매산이 등장하는데요. 이곳 황매산에서는 발 아래로 일렁이는 능선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다고 전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저도 저거 보니까 소박한 산골일기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경은 학생 이번 풍경지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지리산에서 보물을 캐는 약초꾼 부부,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피라미를 잡는 산청 토박이 어부, 그리고 차왕면에서 장을 담그는 부부까지 모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산청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이번 풍경열 지도를 보면서 경은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보죠. 네, 저의 한 줄 평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 산청 사람들의 산골일기입니다. 네, 공감되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50년 후에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사라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통계 수치에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통계청이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전망이 암울합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도 그렇고요. 또 고령화 추세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통계청의 이번 인구 전망에 대한 언론 보도부터 정리해 보죠. 네, 통계청이 이제 지난 14일에 발표한 2022년부터 2072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예. 국내 인구 수는 지난해 5,167만 명, 올해는 5,171만 명으로 반짝 늘었다가 2025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예. 오는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급기야 3,0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약 30%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내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이 역시 역대 최저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50년간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그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예. 우선 조선일보는 도저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또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반백살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된다라면서 오는 2030년에는 중위 연령이 49.7세로 인구 피라미드로 봤을 때 현재는 중간 나이대인 30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이지만 앞으로는 60살 이상이 가장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과 비교될 정도이며 또 집단 자살 사회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초저출산 또 초고령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 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 건 뭐냐면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라는 부분인데요. 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예.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하고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이제 데드 크로스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도 이미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연구 사례로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또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특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령층 인구는 이제 급증하는 반면에 생산 연령 인구는 급감하면서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령층이 총 인구의 45%를 차지하면서 청장년 1인당 1노인 부양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3050 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이제 사설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암울한 전망을 우려했는데요.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또 인구도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에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로 합류한 때가 지난 2019년인데 인구 규모만 따져보면 17년 후에는 밀려날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며 또 수도권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경쟁을 완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그 저출산 때문일 텐데요.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취업도 힘들고 또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자녀 사교육비 문제라던가 또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청년층의 81.5%가 미혼이라는 사실도 놀랍다라고 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 미혼 비율이 8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30에서 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이 2000년에는 8.7%, 또 2020년에는 56.3%로 무려 3배 가까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인 가구의 비중도 역대 최고인 34.5%로 치솟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독립해서 사는 청년이 늘어난 데다 또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소득은 적고 또 주거 생활비와 빚 부담은 높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의 주거 복지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홀로 사는 개인은 이미 한국의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족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의 범위를 넓혀서 예. 1인 가구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자 정부 입장에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그렇고요. 대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 대책도 분명히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일단 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교육이나 국방 또 도시 정책 등이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네. 언론에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에도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육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 이상의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중소기업이나 또 협력사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을 마련해주는 상생안을 적극 고려하고 또 정부도 이를 도와서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세계일보는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의 경우는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하기로 해서 이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면서 고만고만한 대책으로는 반전이 어렵고 특단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치권에선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결혼 출산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문제다. 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인구 위기에 대해서 언론과 미디어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결혼과 어떤 출산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네. 일단 육아는 너무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무리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막연한 공포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노출된다면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타고 뜨는 그 80년대 드라마 같은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좀 북적북적하고 정겨운 모습에 이제 미소가 지어질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시대는 변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요. 60대 이상도 무려 84%가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야말로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한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제화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이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또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인구 절벽 실태와 우려 등에 대한 보도를 보시면서 네.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끝으로 언론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중요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언론 보도가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을 이제 제시하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쩌면 좀 과할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어쩌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보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것이 또 시대적 요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꼭 언론이 명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